최근 독일을 상대로 한 진검 승부에서 멋지게 승리한 한국의 보병 전투차 레드백. 4년을 질질 끌었던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은 호주 정권이 교체되며 규모가 쪼그라들더니 아예 파토나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독일은 호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복서 장갑차를 사가겠다는 조건을 덧붙여서 상황은 한국에게 더욱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가격이나 독일이 제시한 조건 등을 감안하고도 성능의 격차를 메울 수 없어 레드백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가 기대를 버리고 포기할 때쯤에 기적처럼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승리는 더욱 드라마틱했죠. 이렇게 첫 수출 사례를 확보한 레드백은 이제 다른 한국 무기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저곳에서 뜨거운 러브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레드백 기반 장갑차를 구매하려고 벼르고 있던 폴란드는 지난 8월 14일 국군의 날이라는 큰 행사를 하루 앞두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에 이릅니다. 그 외에도 인도가 레드백 기반 경전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역시 현지에서 레드백의 운용 시험을 진행하며 도입을 꾀하고 있죠. 그동안 공들였던 호주 사업의 성사로 새로운 무기의 수출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반갑지 않은 이웃이 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다른 때 같았으면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갖가지 창의적인 핑계를 들어가면서 헐뜯던 것이 중국입니다. 그런 중국이 이번만큼은 왜인지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레드백의 성능을 분석하면서 심지어는 한국의 성장을 짐짓 축하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중국 관영 매체 인민망의 논평을 함께 번역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인민망은 한국 장갑차가 호주로 수출된다는 내용을 논평으로 다뤘습니다. 7월 26일 발표된 호주의 장갑차 도입 사업 랜드 400 페이지 3의 결과에 대한 것이었죠. 원래도 인민망은 한국 방산을 늘 주시하면서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는 항상 논평을 남기곤 했습니다. 보통 이들의 논평은 앞부분에서는 팩트를 기반으로 나름 날카로운 분석까지 덧붙이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무슨 지령이라도 내려온 것처럼 당치도 않은 이유를 들어서 한국을 깎아내리고는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말이죠. 레드백의 수출 성공에는 한국 내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그런 만큼 이런 큰 업적에 대해서 한국을 고깝게 여기는 인민망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는지 오히려 기대하는 여론까지 있었습니다. 인민망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수록 중국이 한국의 업적을 배아파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논평은 어째서인지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수 같은 중국이지만 안 하던 짓을 하는 걸 본이 되려 불안하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는데요. 내용을 함께 볼까요? 최근 호주 국방부가 랜드 400 프로젝트 페이지 3의 입찰 결과를 공표했다. 한국 하나그룹의 AS-21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가 독일 라인메탈사의 KF-41 링스를 꺾고 수주전에서 승리했다. 호주 국방부와 하나디펜스 호주 지사는 총 129대의 해당 장갑차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물량 전체가 호주 업체에 의해 생산되고 조립되어 2027년부터 인도될 예정이다. 한국은 수주 승리를 위해 명칭을 호주에 서식하는 거미인 레드백으로 명명했을 뿐 아니라 현재 호주 업체가 개발한 T2000 모듈형 포탑을 탑재했다. 한국은 이 선택으로 호주 정부가 사업 선정 결과를 현재 호주 방산업체들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려하도록 유도했다. AS-21 레드백 IFV는 한국군의 K-21 IFV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중형에서 대형 장갑차 수준으로 개량한 것이다. 해당 장갑차는 42톤으로 K-21보다 16톤이나 무거운데 중량 증가의 주된 이유는 보호장갑 증강이다. AS-21 레드백은 2인용 T2000 모듈형 포탑을 장착했는데 정보화 및 자동전투 역량이 뛰어나다. 해당 포탑의 주포는 마크 44S 49경 30mm 기관포로 30mm 포탄을 분당 200발씩 발사 가능하다. 또한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이나 고성능 쏘이탄 발사도 가능하고 사거리가 3km에 달하는데 주된 목적은 경장갑 또는 이동하는 물체를 상대하는 것이다. 심지어 해당 포탑은 더욱 강력한 빅바이퍼 59경 35mm 또는 50mm 기관포도 장착할 수 있다. 주포에 더해 포탑 우측에는 모듈식 미사일 발사대도 있는데 평시에는 포탑 내부에 숨겨져 있다가 사용 시에만 튀어나온다. 해당 발사대에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1기 또는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 2기를 탑재할 수 있고 광섬유 유도 방식을 통한 탑어택 모드 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포탑 상단에는 독립적인 관측 장비를 지닌 RCWS도 탑재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상당한 수준의 화력을 지닌 다양한 구경의 기관포들을 탑재할 수 있다.
AS-21 레드백 IFV는 30mm 기관포와 155mm 포탄의 파편을 막아낼 수 있는 다층 복합 장갑을 사용하며 호주군의 요청에 따라 지뢰 및 급조 폭발물에 대한 방호력도 증대되었다. 또한 승무원 탑승 공간에는 피격에 의한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서스펜션 좌석을 채용했다. 특히 이스라엘제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를 탑재했는데 다층 욕격 모드를 발동하면 통상적인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 AS-21 IFV는 MTU 8실린더 10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하여 최대 속력은 시속 65km, 최대 주행거리는 520km에 달한다. 또한 전통적인 철제 궤도 대신 최신식 고무 궤도를 장착했는데 이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혁신을 이뤄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분석에 따르면 AS-21 레드백 IFV가 독일제 KF-41 링스 장갑차를 꺾고 수주전에서 승리한 것은 한국의 유연한 방산 수출 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다. 특히 현지 호주 업체들이 생산하는 T-2000 포탑을 차용한 것이 호주 정부를 크게 만족시켰는데 몰레서 프라이스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도 이를 언급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레드백 도입 사업을 통해 호주 방위산업에도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며 관련 공급망까지 합치면 600에서 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년간 국제방산시장에서 한국이 연이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수주전에서 AS-21 레드백이 KF-41 링스를 꺾은 것은 한국의 국제방산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폴란드가 AS-21 레드백 IFV 도입을 공언했고 한국도 AS-21 레드백을 기반으로 차세대 IFV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한국군 장비들의 현대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인민망 보도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요. 신기하게도 여기까지 내용에서 인민망이 딱히 틀리게 말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때 같았다면 레드백은 호주와 이스라엘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부품을 주워 모아다가 한국이 조립만한 가짜 국산 무기라는 식으로 헐뜯게 마련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인이 듣기에는 상당히 열받는 이유가 말이죠. 중국이 현재 한국 장갑차를 베껴 만든 짝퉁 레드백을 팔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중국은 일단 한국 장갑차를 베껴놨지만 일단은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으로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본인 한국 장갑차의 수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레드백이 긴 기다림 끝에 수출 성적을 올리니 덩달아 중국도 판로가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굳이 레드백의 업적에 초를 쳐서 자기네 장갑차 앞길까지 막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중국이 한국 장갑차를 베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작년 11월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는 주하이 에어쇼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비단 항공기뿐만이 아니라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중국산 신무기가 모습을 비췄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VN-20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레드백의 원본인 K-21 장갑차의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배에 싣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발생했죠. 사우디에서 출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어 홍콩을 경유하던 시점에 K-21이 세관 검사 중 일방적으로 압류를 당한 것입니다. 압류 기간은 무려 51일에 달했고 이 정도 시간이면 장갑차 하나쯤 다 해체해서 도면을 작성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중국은 기갑 무기 개발 기술 분야에서 독일과 협력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독일의 지상전 무기 체계가 미국의 그것 이상이라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었고 독일과 협력할 수 있다면 전차를 시작으로 장갑차나 다른 무기 기술 역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은 기술 수출 규정을 내세워 중국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독일 기술을 한 줌이라도 받아 쓴 적이 있는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띈 것이 한국이었죠. 당시 한국의 K1 전차에는 독일제 1200마력짜리 순행식 사행정 디젤 엔진인 MTU MB871 KA501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중국은 한국의 전차 및 장갑차 제조 기술에 독일식 메커니즘이 녹아들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기갑 차량 개발을 눈여겨보던 중국은 홍콩 콰이청 항구에 K-21 완제품이 통째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바로 비겁한 술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K-21을 생산한 두산 EST는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례적으로 홍콩 해관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요구받았습니다. 이 추가 서류들을 전부 제출하고도 출항 허가는 나오지 않았고 제출된 서류의 확인에만 거의 2개월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되었죠. 이때 압류되었던 K-21은 압류 기간 51일 동안 분해 재조립되며 내부의 기술을 유출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중국이 선보인 장갑차 VN17은 높은 확률로 이때 훔친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하이 에어쇼에 나온 VN20은 그 후계 기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인지 현장에 전시된 VN20은 K21과 레드백을 꼭 닮은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30mm 기관 포탑, 고무궤도, 모듈식 대전차 미사일 등 여러 부분에서 레드백의 설계 사상을 답습하고 있죠. 하지만 VN20은 차체 기술이 모자라서 자국제 전차의 차체를 유용한 탓에 보병 수송 능력이 경쟁 기종들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장갑차의 본질과 멀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아무리 수출형으로 만들었다지만 저런 반푼어치 장갑차를 누가 사가느냐며 질타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한국이 배다른 형제격인 레드백을 파는 데에 성공합니다. 인민망이 분석한 바와 같이 레드백의 수출은 추후 장갑차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무기를 사갈 만한 서방과 제3세계 국가들의 레드백이 널리 보급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방산의 대박 외에도 의미하는 바가 하나 있죠. 서방과 척을 지고 있어 한국 무기를 구매하지 못할 만한 국가들에게는 레드백을 상대할 만한 장갑차 수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노리고 있는 바로 그 포지션이죠. VN20은 레드백의 DNA를 지닌 레드백의 대항마로서 그 자리를 꿰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한국 방산이 중국 무기의 팔로까지 뚫어져 버린 격이 된 것입니다. 물론 VN20의 성능은 레드백에 못 미치는 것이 확실하고 레드백 역시 추후 수출 과정에서 더욱 성능을 올리거나 파생 기종으로도 개발될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짝퉁이 맞승부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언젠가 한중 양국이 아니라 각각의 무기를 사간 나라들 사이에서라도 두 무기가 실전에서 맞붙는 일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그때를 위해서라도 결코 중국에게 지지 않도록 레드백이 이론의 여지 없는 세계 최강 장갑차가 될 수 있게 기술 개발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